네. 잘 들리십니까?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단기 완성반 이제 첫 강의인데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 단기 완성반인데 작년에는 이제 이 강의를 8월에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9월에 이제 10월하고 11월 실전 모의고사 보기 전에 수학교육론의 전체적인 이론을 다 정리해보는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한 10%에 해당하는 거 빼고 나머지 90% 정도는 다 다루는 쪽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9월에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이제 강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수업이 일단은 1시 정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뭐 2시까지라고는 했지만 뒤에 이제 2시 이후에 여기에 강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교수 연구실에서 하든지 질문이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가 이제 가입 같은 거 안 하고 편하게 막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댓글을 남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데나 남겨도 돼요. 저에게 아무데나 남겨도 댓글 알림이 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걸 받고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네이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 제 갖고 있는 핸드폰에 제 이름 이경호 또는 수학교육론을 치면 상당히 상 앞부분에 뜹니다. 이경호의 이제 수학교육론 블로그라고 뜨기 때문에 검색도 아주 편해졌고, 그러니까 그렇게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료들도 좀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정현민 전공수학팀 사이트에다가 수학교육론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했으니까 풀어보시고 이제 뭐 또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수업 실현이나 이제 지도안 어떻게 첨삭했는지 작년에 그런 것도 좀 올려놨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질문을 잘해야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서술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술형은 딱 정확하게 칼과 같이 맞춰서 쓰면 되지만 논술형은 수학교육론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또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 때문에 좀 이론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예의가 됐죠. 그럼 이제 1강 이제 수학교육론 이론인데, 지금 보면은 1강, 그 다음에 내일 바로 2강이에요. 그럼 내일까지 하면 그 신론에 해당하는 한 3분의 2 정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일단 포인트를 보면 일단 1강에서 3강까지, 1강에서 3강이랑 오늘, 내일, 그 다음 주 오늘 이렇게 되죠. 이때는 신론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신론 플러스 벌써 부러졌네요.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서 나올 만한 것들, 지도 원리와 방법, 이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그 나올 만한 것들 이제 포인트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3강 내에 다 끝내겠다, 2.5강에 끝낼 수도 있고 그거는 분량 조절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가 분량이 딱 이 1시까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거든요. 그거를 맞춰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 5강은 교재연구 중심으로 갈 겁니다. 교재연구에 6가지가 있죠. 수화연산부터 시작을 해서 확률과 통계까지 있죠. 요거 중심으로 가고요. 그래서 6강에서 8강까지는 중1, 중2, 중3, 그 다음 고등학교. 강의 계획은 이렇게 되는데, 중1, 중2, 중3을 왜 하는가? 교과서 및 지도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들어요. 그래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왜 국어 지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가? 시, 소설, 수필, 희곡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지문, 뭐 소나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왜 공부하냐면은
실제 그게 나왔을 때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줄 수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임용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나오는데 얘랑 얘는 공부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쨌든 결국 시험 출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한 번이라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시간이 굉장히 크게 갈리거든요. A형 90분이죠. B형 90분이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공이라고 하죠. 전공하고 수교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인데 대략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이게 56점, 24점 이렇게 되는데 56점 중에 반을 맞으면 정말 이 사람은 전공에 대해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그만큼 전공에서 점수 따기가 무지막지하게 어렵다. 이거죠. 대략 우리 교육학 20점이라고 하면 이제 대략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대략 합격의 커트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이렇게 맞고 합격을 해요. 이건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58점. 58점 맞으면 대단한 실력이죠. 합격 커트라인 나오면 그쵸. 그 경쟁률이 엄청난데 거기서 합격하려면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28점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도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분 중에 이게 90분이죠. 이거 90분 중에서 보통 전공 60분, 수교 30분 이렇게 하는데 사실 60분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교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수교는 왜 줄일 수 있냐면은 일단 문제를 보면 그래도 쓸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아무리 몰라도 쓸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삼천포를 빠진 이야기를 쓰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나마 쓸 게 있어요. 전공은 뭐 모르면 완전 끝이지만. 그래서 그나마 쓸 게 있으니까 잘 내가 지문을 미리 공부를 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파악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전공은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경우 보통 24점이라고 하면 기입형, 기입1, 요거는 A, B형 합쳐서요. 서술 셋, 논술 1이고 A형이 이제 기입 1, 서술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서술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되고, 근데 물론 이번에도 논술형이 수교론에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은 보장은 없는데 전공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전공에서 나오면 정말 쉽지 않죠. 거의 뭐 못 쓸 가능성도 꽤 높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 있어서 대략 이제 수교론 이제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대략 요걸 합쳐서 50분 만에 푸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50분이면 대략 평균적으로 25분, 25분씩 나눠지는 거죠. 당연히 이제 A형의 경우에는 전공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B형의 경우에는 서술형, 논술형이 있으니까 대략 이제 뭐 한 20분, 뭐 30분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대략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이걸 50분에 푸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전공에 올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아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는 우리 핵심 역량 6가지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지막지하게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 있죠. 이거에 따라서 수업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공부 지도서고 공부 교과서예요. 근데 이게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공부 개정에서 1호 개정으로 가는 건 살짝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및 지도서 내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부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핵심 역량 6가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도 여기서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조금 공부 방법이 틀려요.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우리가 5강까지 했던 이론, 수학교육론 전체 이론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포인트를 다룰 거예요. 연관성이 없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2014학년도 그 최근 기출 문제에서 로그하고 역사 발생적 원리가 기입형으로 나왔었죠.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그 지문을 딱 봤을 때
이게 지도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거를 쓰는데 문제가 안 됐겠지만 로그에 대해서 만약에 몰랐으면 이게 로그를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번이라도 봤느냐 안 봤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 이쪽은 내부를 조금 집중적으로 갈 거고요. 핵심 역량 6가지 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이거를 중심으로 갈 거고, 고등학교는 이론과 관계성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론이니까 최근 4개년에서 관련 기출 문제를 다룸으로써 복습을 하는 측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룸으로써 좀 복습이 되겠죠. 아, 우리가 배운 데에서는 이런 데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출 해설은 좀 간단하게 할 거고, 아마 이론 얘기. 그래서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눴는데 1교시, 2교시는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할 거고 설명 중심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교시는 기출 해설을 할 건데 그건 편의상 나누는 거고, 기출 해설은 거의 없고 이론 설명이 거의 대부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쉬는 시간에 이제 조금 그 기출 뒤에,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기출을 조금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OT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 플러스 중요하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교육론 이론 시작을 할게요. 수학교육 역사 4, 수학교육 4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은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삼파법부터 출발을 한 것이 맞습니다. 최초의 수학교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뿐더러 이건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삼파법 수업을 제가 밑에 진짜 핵심적인 것만 실었어요. 다 싫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핵심이 중요하니까요.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메논의 사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학생으로 치환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넓이가 16인 것은 뭐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4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사가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죠. 4라고 답한 것은 앞부분에 더 있는데 잘랐어요. 넓이가 16인 큰 정사각형의 넓이일 때 한 변의 길이 아닌가요? 사실 이거를 학생이 대부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사가 거의 수저로 퍼서 먹을 입까지 거의 대주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학생은 그렇습니다. 그냥 단답형의 대답만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소크라테스 삼파법의 특징이죠. 그 다음 교사가 넓이가 4인 작은 정사각형, 좀 요 얘기하고 있죠. 역시 학생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넓이가 8인, 이제 중요한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3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교사가 태클을 걸죠.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9가 아닙니까? 이렇게 태클을 거니까 학생이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의기양양한 상태였는데 교사가 태클을 거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삼파법의 중요한 특징이 이 지문에 대부분 실려 있어요. 첫 번째, 수업의 주도권이 절대적으로 교사에게 있다. 교사에게 있죠. 뒤에 아마 제가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수업의 주도권이 있어요. 학생은 정말 단답형의 대답만 하고 있다는 측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게 당혹감 또는 경이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냥 지식을 수용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당혹감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깨달아서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교사가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완전히 파악해야 어디에서 당혹감을 줘야 될지, 어디에 태클을 걸어야 될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기에선 딱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 본문에는 제가 실어놓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얘를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누고 이 대각선이 바로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무리수의 개념이 이때 정착되지가 않았어요. 무리수의 개념은 소크라테스 쭉 가서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유리수를 숭상하는 이런 학파였죠. 그래서 무리수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한마디로 입막음을 함으로써 조용히 바다에 그 수영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막음을 해서 결국은 무리수가 퍼지지 않게 했는데, 어찌됐든 소크라테스 이후의 시대인데 무리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을 사용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수가 뭐냐, 즉 얘가 2이면 2루트 2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소크라테스의 3파법의 특징 정도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 9월 강의에서는 전부 다 암기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3파법의 특징을 뭐 서술해라 그러면 충분히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소크라테스의 3파법은 지금 요즘 유행하는 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비판할 점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측면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명확하게 비판할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할 내용입니다. 각각의 이론은 다 장단점이 있으며 특징이 있고 수학교육에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3파법도 물론 수업의 주도권이 대부분 교사에 있고 학생들은 단지 확인만 했지만, 그래도 놀라운 점은 이 시대에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수학교육을 했다는 측면이 굉장히 포인트죠. 정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유클리드, 당연히 얘기하지만 유클리드 원론 이 자체는 정말 수학의 베스트셀러이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명을 받았던, 감명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훌륭한 책이지만, 문제는 뭐다? 원론식 교육. 프로이덴탈이 반교수학적 전도라고 얘기하는 정말 정리, definition, theorem, 그 다음에 proof, 증명, 반교수학적 전도. 저희의 전공수학은 반교수학적 전도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대학교 과정이니까.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반교수학적 전도를 하면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2000년간의 거의 수학 교육의 방침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소크라테스의 3파법은 현재 수학 교육에서도 적용될 만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눈높이를 맞췄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 유의점이 좀 있어요. 서술할 때 유의점을 조금 했는데, 학생이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 지식을 획득한다. 3파법에서. 그거 좀 어렵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다는 건 어렵고, 교사가 대부분 깨우쳐주는 것이죠. 거의 먹이를 떠먹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지식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을 획득한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이데아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데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의 발견이라 그랬지, 아르키메데스도 요 사람이라서 이쪽에 속한 파라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다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지식이. 단지 그걸 교사의 역할은 그거를 끄집어내는 역할,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뭐 산부인과나 애를 이제 태어나게 할 때 그게 원래 산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이제 직접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식을 그렇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잉태해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미 이데아에 속한 지식은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데아에 속한 것이 수학적으로 완전하다, 완전한 지식이, 수학적 지식이 이런 이데아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완벽한 수학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제가 내각의 합 180도인 정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공학적 도구를 써서 전 지오지브라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정삼각형 그렸다고 열심히 그렸는데 막 59.72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기절하죠. 정삼각형이 안 그려져. 이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이미 이런 가시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그림 자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내각의 합이 180도이며 각이 이제 60도인 정삼각형을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적 지식이 이런 이데아라는 완벽한 수학적 지식이 바로 이데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식들은 이미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지식을 획득한다, 개발한다, 그런 측면은 조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조금 어폐가 있고, 그래서 그 지식을 끄집어낸다라는 측면으로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깨우침을 얻고 지식을 획득한다, 이렇게 서술하면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설명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여기 또 있네요. 두 번째,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학적 지식을 발견한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파법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발견한다, 이런 측면으로 서술하면 또 감점이 되겠죠. 이건 교사가 대부분 다 발견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확인만 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삼파법에 대한 서술을 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소크라테스의 시대가, 이제 소크라테스 가고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실 정말 수학의 업적에 가장 큰 업적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정말 반교수학적 전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수학 교육론이니까. 반교수학적 전도의 체계를 완성시킨 아주 훌륭한 분이죠. 반어법인가요? 어쨌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원론식 교육이 문제죠. 확실히 원론식 교육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밀한 논리적 체계만을 강조했다는 측면이 비판할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귀납이나 유추의 과정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딱 우리 프렐라이 같은 서적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죠. 그냥 딱 정의, 정리, 증명 이런 것만 딱 나온. 귀납이랑 유추는 수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연역 추론의 단점, 물론 장점은 수학적으로 참임을 보장하게끔 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은 그 수학적 지식이 있으면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데는 장점이지만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그런 알아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귀납이나 유추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 교육론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클리드 원론식 방법은 이번에 2017학년도 기출에 분석법과 종합법이 나왔죠. 종합의 과정만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증명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고, 증명의 과정을 이해하려면 분석의 과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원론에는 실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정도 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페리, 클라인, 무어거라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각각의 이론은 뭐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원론식 교육을 비판했다는 측면이 중요하죠. 공통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수학 교육이었고, 그다음에 엄밀한 논리성, 그러니까 정신 도야를 위한 이제 학문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도 많고 문화적 가치와 신미성도 있는데 오직 이제 정신 도야만을 집중했다라는 측면이 비판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페리, 클라인, 무어가 세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 영국, 독일,
프랑스. 프랑스래요. 미국. 왠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근데 이게 각 나라의 상황을 좀 알면 도움이 돼요.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국에서 대표적인 게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계급이 많이 발전하게 되고 노동자 계급이 발전하는데 노동자 계급에게 최소한의 수학적 지식을 익히게 해야 되는데 원론식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진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계산을 강조하는 수학 지식을 익히게 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의 정말 실용적인 수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정말 낮은 수준의 정말 이런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독일은 이때 많은 전쟁들을 일으키게 되죠. 많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강력한 국가,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의 핵심은 수학교육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의 증명식 교육은 아무런 대포를 만들거나 포탄을 쏘거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강력한 군사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기에서의 실용적이란 진짜 전쟁에서의 큰 도움을 얻기 위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그 수학교육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대륙이 정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보불 전쟁이라든가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미국은 멀리 떨어졌잖아요. 열심히 군사 물자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와 경영 쪽의 수학, 역시 정의 증명식의 교육은 불필요했다. 그러니까 지금 셋 다 그런 것들은 불필요했어요. 불필요했고 각각의 나름대로의 실용 수학이 발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만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의하고 한계가 있는데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각각의 이유로. 조금씩 이유가 다르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한계점도 있죠. 한계점은 이게 원론식 교육에 너무 진절머리가 난 나머지 이런 논리 형식을 완전히 부정하게 이릅니다. 이런 거 진짜 필요 없다. 근데 사실 각각의 국가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런 교육은 필요가 없었지만 너무 이거를 배제할 경우 필수적인 문화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그 수학적인 가치들을 전수를 해주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영국하고 독일 측면은 수학교육을 거의 생각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바로 우리 듀이라는 명성이 있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생겨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실용적 수학이죠. 정말. 미국은 동떨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열심히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만하죠. 물론 이거는 수학이라는 측면에서 포인트를 다 뒀지만 듀이는 전체적으로 교육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핵심은 결국 가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한마디로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수학. 정말 수학뿐만이죠. 예를 들어 길 가다가 꽃이 보이면 그 꽃을 토대로 생물 수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축구공 이렇게 있으면 체육 수업 하는 거고, 정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출석률 100%의 학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뒀지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미적분, 과연 학생들이 하고 싶을까요?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이게 정말 오랫동안 듀이의 이론이 반영이 돼요. 미국에 있어서 정말 듀이는 획기적인 사람이라 정말 모든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했는데 한 1950년 요쪽 전후로 해서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수학적 지식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기술력도 떨어지고 뭔가 국가 경쟁력도 약화가 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1960년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960년에 그 구소련이라고 할 수 있죠.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하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과학기술이 떨어졌다. 전문 인력도 없었다. 국가 경쟁력도 약화됐다.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브루너를 중심으로 교육의 과정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 교육의 과정에서는 수학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시초가 되죠.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국제적인 수학 교육 동향이죠.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 형성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맨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건 교수 요목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1946년이죠. 해방 직후에 이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었다고 보기에도 거의 어려운 게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는 이게 지침은 이랬어요. 지침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썼던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못했죠. 어떻게 해방 직후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수학적 지식으로 그대로 만들었고 이것도 오래가지 못한 게 한국전쟁, 6.25가 일어나게 되면서 교수 요목기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1차 수학과 교육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1955년이에요. 1950년대부터 뒤에 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 그런 여력은 없고 이제 6.25까지 거치면서 정말 뭐 교육과정 만들 뭐 그런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막 경험 중심 교육과정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를 따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1955년 정도 되면 정말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엄청난 비판이 이제 일어날 때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징은 이제 뒤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실용적 수학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일상생활하고 이제 관련성이 컸고 수학 용어의 이제 한글화가 이제 잘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제 너무 일상생활과 무리하게 관련시키면서 체계가 무너졌어요. 아예 체계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국제적 동향으로 가게 되면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처음 현대화 운동의 취지, 브루너의 취지를 보면은 EIS 이론에 사실 잘 나타나 있어요. EIS 이론을 보면 이제 활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일 하게 되겠네요. 내일 이제 자세히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활동적 표현이란 먼저 활동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적 표현을 통해서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론과의 관계성을 드러내고 상징적 표현, 마지막에 이제 기호로 표현하는 거. 그게 EIS 이론인데, 그러니까 즉 학생들의 활동과 구성을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취지는 좋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소련의 과학기술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 만약에 인수분해 우리 이번에 기출에 나왔잖아요. 인수분해 할 때 막 그 교구 가지고 막 놀고 활동하고 영상적 표현하고 상징적 표현하면 그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익히는 데만 1시간 다 쏟아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활동적 표현, 상징적 표현 나중에 없어지고 영상적 표현 없어지고 그냥 상징적 표현만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예요? 결국 상위권 애들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냥 이렇게 했어요.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위권 애들이 결국 인재가 되는 거고 과학기술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문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많은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을 약간 좀 무시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배려를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빨리 정말 뛰어난 사람들 중심으로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현대화 운동의 반성이 일어나게 되죠. 반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죠. 자, 그럼 현대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요인이 그대로 방향성으로 가게 돼요. 요인이라는 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급격하게 수학적 지식이 발전하게 되죠. 급격하게. 정말 수학적 지식이 우리 추상대수학 같은 거 이제 추상대수학이 막 발전하게 되면서 막 정말 엄청나게 발전이 되게 되죠. 하지만 학교 수학은 상대적으로 정비가 덜 된 상태라서 이게 전통적인 교재를 잘 이제 정비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응용수학 정말 현대수학 정말 응용력이 뛰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교재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대화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응용수학 같은 거, 즉 급격하게 발전된 과학기술에 따른 수학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야, 굳이 표현하면 그래야 전문 인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인들이 다 그렇게 겹칩니다.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전통적인 교재를 정비할 필요가 생기게 됐고, 왜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응용성을 대처할 필요가 있게 되고, 한마디로 밑에 중고등학교부터 그런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밑에 보시면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방법으로서 진행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비판점이 일어나게 됐다고 했죠.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발달 수준이 충분히 이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 논리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 장래 수학자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 소수의 특권층, 여기는 계획적으로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교육을 했어요. 막 귀족 중심 그렇게 했지만 여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지게 됐어요. 장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교과의 관련성 이런 거 지금 할 여력이 없죠. 막 뭐 다른 교과의 관련성 막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판점으로 남게 되었죠.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보면은 1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국제적 동향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현대화 운동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게 계통부터 나눠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교재 연구가 그거예요. 수화연산, 대수, 이거 계통 나눠놓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미분과 적분, 그러니까 이런 큰 영역, 대영역을 중심으로 소단원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됐었어요. 이제 6.25 한국전쟁하고 막 1차 경험 중심 그거 하느냐고 개통성을 안 했는데 2차 교육과정에서 이 개통성을 강조하면서 정확하게 그 영역별로 나눠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교육과정이 1963년이잖아요. 1960년에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 일어났음을 보게 된다면 63년도에 이거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3년 안에 뭐 이걸 하기에는 아직 정보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완전히 탈피하지도 못했고 현대화 운동의 조류를 반영하지도 못해서 약간 좀 그런 애매한 중간에 낀, 하지만 중요한 건 개통성을 마련했다는 측면은 또 장점이 되겠죠. 3차 교육과정은 중학교의 경우엔 1973년이니까 뭐 반영할 만하죠. 정확하게 현대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연관해서 3차 교육과정 하면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차 교육과정 하면 이제 뒤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딱 그렇게 연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제적 동향은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으로 가죠. 그래서 너무 막 논리성, 정의, 정리, 증명 이쪽으로 가니까 또 역시 비판점이 생기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너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너무 기본 기능만 강조를 한 거예요. 진짜 막 기초만 강조를 하니까 오히려 수학적 전체적 수준이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비판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문제 해결이라고 통합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수학적 동향은 여기서 안정화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990년, 89년하고 2000년에 규준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규준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이 문제 해결 시대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틀은 여기 문제 해결에서 거의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이 지나고 4차 교육과정에서 반성을 하게 되죠.
4차 교육과정에서 너무나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고 추상성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과 기본으로 돌아가게 운동하고 연관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부터 우리나라는 꾸준히 진행했던 게 중요한 게 한마디로 내용 경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4차부터. 3차가 정말 엄밀했고 4차부터 계속 줄여요. 5차에서도 줄이고 6차, 7차, 07 개정, 09 개정 계속 줄여서 1호 개정에서도 20% 경감이 또 이루어지게 됐죠.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 계속 진행을 하면 이제 5차에서는 이런 5차를 보시면 1987년이니까 1980년에 일어난 문제 해결 시대를 그대로 반영을 했죠. 7년 정도면 충분히 반영할 만하죠. 5차에서의 핵심은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정의적 영역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4차에서 중요한 거는 학습 부담 경감, 5차에서 중요한 건 정의적 영역 강조. 이때부터 인지적 영역만 하다가 정의적 영역이라는 건 뭐 자신감, 태도, 흥미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5차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1호 개정에서도 태도 및 실천에 잘 드러나 있죠. 이제 6차 교육과정은 1982년으로서 1992년이네요. 6차는 1992년으로서 그 아까 1980년에 문제 해결 시대 일어나고 1989년에 규준이라고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3년밖에 안 됐는데 NCTM에서 이 규준을 반영을 했어요.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3년 만에 반영을 하는 쾌거를 일으켜냈죠. 그래서 이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이때부터는 공학적 도구의 활용이 강조가 됩니다. 역시 이 기조는 지금도 정보 처리라는 핵심 역량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죠. 6차에서의 핵심은 정보화 시대의 적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차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수준별 교육 과정이죠. 우리나라의 핵심이죠. 우리나라는 이 7차 수준별 교육 과정이 딱 정립이 되고 나서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8차 수학과 교육 과정이 생긴 게 아니라 07, 09, 1호 개정만 된 거예요. 이 수준별 교육 과정이 정말 딱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우리나라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협력 물론 중요하지만 경쟁 문화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수준별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이때 정립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동향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면 포인트는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과의 그 연관,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아까 말한 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07 개정하고 09 개정은 뺐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 1차부터 7차까지 핵심적인 포인트 내용들 정리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수학, 교육, 철학인데 조금 철학 조금 더 얘기하고 한 타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 2월에 이론을 할 때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 대해서 꽤 얘기했는데 딱 4줄로 끝났습니다. 이건 절대주의 수리 철학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수학 기초론 학파에 대해서 막 열심히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지금은 상대주의 수리 철학만 보시면 되겠죠. 그냥 포인트만 보시죠. 절대주의 수리 철학, 소크라테스, 유클리드, 플라톤, 수학 기초론 학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즉 수학의 절대성에 기초를 둔, 그러니까 기초론 학파의 논리주의나 형식주의 이런 것들, 직관주의 이런 것들은 결국 수학의 기초를 절대성으로 두고 거기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일어났지만 결국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수학 자체가 불완전한데 무슨 토대를 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학 자체가 불완전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학문의 두 축인 수학과 철학이 불완전하다는 게 증명이 됐으므로 모든 학문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모든 학문은 불완전해요. 완전함이 결여가 돼 있는데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대주의 수리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준경험주의, 라카토스의 이론의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라카토스의 수리 철학적 생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명과 반박의 논리, 핵심이죠.
한마디로 수학적 지식의 완전한 참임을 보장한다. 이런 측면은 거리가 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반박을 통해 수학적 지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하고 비교를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라카토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연결하지 말아야겠다. 비교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그들의 이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카토스는 발견의 논리를 귀납과 직관으로 파악하는 것을 귀납, 유추, 직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귀납이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이 6분의 n 이건데 폴리아는 이거죠. 이거 너무 어려운 걸로 했네요. 그 예를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제곱으로 고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폴리아는 우연히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맞아요, 우연히. 3까지 해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맞는 것들을 쌓아 나가면서 결국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 폴리아 이론의 핵심이죠.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게 핵심인데 라카토스는 옳은 것만 계속 쌓아나가는 것은 수학적 지식의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나 관찰 및 이런 경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게 진짜 수학적 지식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추측을 제시하고 반박하고 추측, 반박, 그 다음에 정반합이죠. 정반합의 원리. 이건 또 새로운 추측이에요. 라카토스는 절대적으로 참임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또 반박하고 또 추측 나오고 계속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보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았죠. 그 이론의 핵심이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이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라카토스라면 어떻게 지도를 했겠느냐. 먼저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1이라고 했을 거예요.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해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N개고 대각선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그을 수 있으니까 N 곱하기 N-1이다. 왜냐하면 각 꼭지점마다 4개씩 끄면 4, 5, 20. 즉 5 곱하기 4는 20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반박을 해야 되겠죠. 반박을 하면서 대각선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인접한 것에 그은 선분은 대각선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면 n 곱하기 n-3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다 된 건 아니고 또 반박을 하겠죠. 또 반박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은 A, B를 그은 선분과 B, A를 그은 선분은 같으니까 결국 2로 나눠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라카토스는 n-3 나누기 2도 잠정적인 참으로만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카토스식 수업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폴리아식 수업이라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해서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3이다. 그러니까 같은 수학적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제 프로이덴탈의 이제 비교. 프로이덴탈. 프로이덴탈. 우리가 라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면 어렵다는 얘기는 누가 먼저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프로이덴탈의 라인과 폴리아의 라인이 있어요. 이 폴리아의 라인이 브루너나 딘즈가 있어요. 라인이라는 것은 그냥 편의상 얘기한 거고 중요한 건 이론적 공통점이 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이덴탈하고 라카토스는 상당히 이론적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공통적인 걸 공유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의 발생적, 즉 역사 발생적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 이거 지우고 포인트만 하죠. 역사 발생적 원리.
그래서 라카토스도 그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오일러의 V-E 더하기 F는 얘를 토대로 그의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죠. 역사 발생적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9페이지에 맨 마지막 보면은 수학사에 적용된 준경험주의의 예를 보시면 이건 이제 전공수학 측면이니까 그냥 역사 발생적 원리를 썼다 이런 측면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1번 프리에가 이런 불연속 함수를 발견했어요. 1807년에. 그 다음에 코시가 연속함수의 임의에 수렴하는 급수의 극한은 연속이라는 정리를 증명했는데 위에 프리에의 발레, 이게 발레거든요. 그래서 연속함수의 임의에 수렴하는 급수의 극한은 이제 연속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발레예요. 세 번째, 삼각급수. 삼각급수가 이제 그거죠. 프리에가 발견한 거죠. 예외가 됨을 알고 이걸 배제하려고 했어요. 이거 예외 배제법으로 대응을 한 건데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증명이 평등 수렴이 들어가야 이 정리가 딱 맞아요. 두 번째 연속함수의 임의에 수렴하는 급수의 극한은 연속인데 여기에 평등 수렴의 조건이 들어가야 정확히 맞는데 이건 이제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대응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발레 대응 방식이 딱 지문을 봤을 때 어떤 발레 대응 방식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오늘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라카토스가 인용을 한 것이 바로 이제 평등 수렴에 대한 거하고 오일러의 이 V-E 더하기 F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즉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발생적 원리를 중시했다. 이거는 뭐 프로이덴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프로이덴탈은 3주 세 번째 강의에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 안내. 교사의 안내. 교사의 안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프로이덴탈은 이제 안내된 재발명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고요. 라카토스도 교사의 안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V-E 더하기 F는 이 그 신론책을 보시면 이 교사가 잘 안내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형적인 예. 폴리아 라인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귀납이니까 많은 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되니까 그 경험을 아까 얘기했듯이 대각선의 개수를 얘기했듯이 삼각형, 사각형, 대각선이 없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쭉쭉쭉 가면서 일반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예가 필요한데 프로이덴탈과 라카토스는 전형적인 예. 그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딱 들어맞는 완벽한 예. 전형적인 예 한두 가지로 왜냐하면 괜히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 없다. 전형적인 예를 통해서 예제식 접근이죠. 이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제식 접근을 하고 있죠. 1번 예제, 많은 예를 들진 않아요. 1번 예제하고 바로 문제 풀이하고 뭐 또 이론 설명하고 2번 예제하고 그렇게 예제식 접근이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예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국소적 조직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프로이덴탈에서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라카토스도 이런 방법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이 정도로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실험을 중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하죠. 프로이덴탈의 사고 실험은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거고, 라카토스의 사고 실험이란, 라카토스를 보면은 오일러의 그 V-E 더하기 F를 한번 보시면 V-E 더하기 F는 2다. 다면체에 대해서. 요게 추측입니다. 라카토스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명제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용어가 없어요. 다 추측입니다. 증명이란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명은 해야 되니까. 근데 정해진 수학적 딱 사실, 뭐 명제, 참과 거짓이 명확한 그런 명제식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측과 그 다음 부분 추측으로 나눠지죠. 1, 2 무조건 3개일 필요 없어요. 2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분 추측. 부분 추측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바로 뭐예요? 요거 순서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증명이에요. 요게 증명이에요. 이 과정 전체가 그냥 증명입니다. 라카토스의 증명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라카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추측을 제시하고 부분 추측을 제시하는데 이게 너무 완벽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반박할 게 없으면 라카토스의 추측과 반박, 즉 반박의 논리에 따라서 수학적 지식을 성장하는 과정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는 여기서 정말 적절한 반박을 들 수 있게끔, 이 부분 추측은 학생이 제시할 수도 있고 교사가 제시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교사가 여기에서 반박이 잘 있게끔, 제가 여러 예들을 들어보면서 반박이 없는 것도 하나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라카토스의 사고 실험이 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반박이 절묘하게 있게끔.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반박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반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학적 지식 성장과정 4단계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추측, 그 다음에 부분 추측, 증명이죠. 그 다음에 반박이 있겠죠. 그 다음 개선, 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타임 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타임으로 하겠습니다.